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첫 자취방이자 좀 미스테리했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연 역시 100% 실화지만 정확한 소재지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온님 혼자 라디오 하실 때 들으셨던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강원도 최전방 태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서울 소재의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17살부터 혼자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뜬 후에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보러 다녔었지만 집 컨디션도 좀 별로고 여고생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들도 많았어요. 게다가 집은 정말 별로인데 월세는 어찌나 비싸던지, 그래서 거기다가 등록금도 한 분기당 예고는 100만 원을 웃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와 친한 동생분께서 서울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제 소식을 듣고 반지하 집을 통째로 내어주게 되셨어요. 내부도 새로 수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 서울 생활 시작이 꽤 순조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지하라는 개념도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강원도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반지하 집은 동네에 흔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 싶은 마음에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쎄한 점이 있었다면 집안 구조가 조금 특이했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안방 말고 작은 방이랑 안방을 제외한 모든 집안 구석이 조금 쎄한 느낌은 있었어요. 안방에는 옛날 TV를 놓아주셨는데 그 옛날에 뚱뚱한 TV 아시죠? 그게 이제 밤 11시 이후로 갑자기 매일 켜지더라고요. 보통 TV가 켜지면 마지막에 껐던 채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TV는 회색 노이즈 화면이랑 하는 소리만 났는데 그게 매일 반복되긴 했지만 그렇게 이게 뭐 문제가 될 만하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전 당시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예고에서 꿈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친구가 가출 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친구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그 친구가 도망치듯이 나왔었고 저보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항상 심심했기 때문에 밥 친구도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번 앓기 시작하면 몸을 못 일으킬 정도로 아팠고 꼭 그럴 때마다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안방에서 저랑 같은 침대를 썼는데 저는 멀쩡했었고 항상 그 친구만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거실 쪽에서 무언가 자신 쪽으로 기어오면서 가위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섬뜩했지만 당시 저는 귀신보다 학교 실기 시험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대충 넘기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고 학교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엽떡 시켜 먹고 밤에는 침대나 소파, 바닥에 각각 자리를 잡고 밤새 수다를 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소파에서 자던 남자애 하나가 환한 얼굴로 일어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 씨발 나 어제 밤새 가위 눌렸어. 상체만 있는 여자 귀신이 내 배 위에서 밤새 쿵쿵 뛰더라?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웃기지마, 지랄하지마 이러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한 명만 웃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저랑 같이 살던 A였습니다. 그 친구 말 따르면은 자신도 가위를 눌릴 때마다 봤던 귀신도 상체만 있는 그 여자였고 양팔로 바닥을 천천히 기어와 자기에게 다가온다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었고 등골이 오싹했었습니다. 뭔가 나는 못 보는 무언가 있다는 그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더럽더라고요. 그것도 사지 멀쩡한 귀신이면 모르겠는데 하체가 없이 기어다닌다니 기분이 솔직히 많이 더러웠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어머니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고 전 사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부적을 써주셨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는 사실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여전히 TV는 11시가 넘으면 혼자 켜졌었고 그래도 친구랑 있다 보니까 저는 무서움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예고 생활을 하다 보니 아침 일찍 레슨을 받고 하루 종일 연습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거의 없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친구 A는 그 귀신을 보는 빈도가 서서히 많아졌었고 결국 그 친구는 여름방학 도중에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자취방을 떠났습니다. 저는 당시 귀신을 보지 못하니까 사실 그런 소름은 돋아도 그냥 살만했어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에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2010년 9월 21일 추석 연휴 첫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당시 서울 반지하 집들이 줄줄이 침수되던 해였어요. 저는 명절이라서 강원도에 있었고 가족들이랑 뉴스를 보던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짤 있잖아요. 불났대서 구경 갔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어 하는 짤이요. 그게 저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아니 뉴스에 저희 집 골목이 나오는 거예요.
침수되었다는 그 골목이. 그래서 그걸 보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다음날 자취방으로 바로 내려갔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 서 있었어요. 왜냐면 집 앞에 갔는데 앞집도 옆집도 물난리로 폐허 수준이 돼 있고 모든 가구랑 살림살이들이 밖에 나 있는데 저희 집만 멀쩡한 거예요. 정말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었고, 오히려 문을 여니까 밖에보다 뽀송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샤시나 문이 튼튼했던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더 기묘했던 건 다른 집들이 침수 피해에서 복구가 되고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와중에 별안간 제 자취방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장마도 끝난 상태였고 침수도 아니었고 어디서 상수도가 터진 것도 아니었죠. 원인도 모호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흔한 이유 중 하나인 윗집 누수라고 생각을 하고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리가 다 되고 나서 일주일 뒤면 다시 물이 차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수리 중엔 저는 3층 집주인 댁에서 지냈었고요. 그렇게 몇 번이고 수리랑 다시 내려갔다 다시 또 물이 차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나가 다시 반지하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에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문을 덜컹덜컹 흔들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매일 누가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왜 들리냐면 그 옛날 문 중에 모자이크 문 아시나요? 네모네모 빔 짤로 유명한 그 유리 모자이크 문 있거든요. 그 문은 아시겠지만 톡톡 건들기만 해도 소리가 엄청 커요. 그거를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근처 사는 남사친들이 우르르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이랑 작은 방에서 애들이 자면서 집을 좀 지켜줬었고 문을 건드는 소리가 들리면 키가 180 넘는 남자애들이 나가서 누구냐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그렇게 좀 저를 도와줬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문 두드리는 일은 줄어들어서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그냥 누가 벨티처럼 장난을 친 건가 싶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희한하게 가을인데도 밤에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보시면 조금 일반적인 집이랑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욕실이랑 화장실 사이에 있는 게 문이고요. 그러니까 그 집은 현관문 바로 옆에 문 없이 화장실과 욕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관이랄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집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실 안쪽에서 조금 들어가서 씻으면 안 보일 줄 알고 그냥 편하게 씻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씻고 있는데 물소리 사이로 막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웬 남자 손 하나가 화장실 창문으로 쏙 들어와서는 이러면서 뭘 찾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샤워기를 든 채로 주저앉아서 기절할 것 같아서 막 손발을 떨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자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씨발놈아! 이러면서 소리를 쳤더니 그 남자가 바로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두려워하면서도 기를 쓰며 소리를 쳤던 이유가 그 남자 손이 더듬던 곳이 제가 항상 열쇠를 숨겨두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로 아버지랑 집주인 분께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그 주말에 바로 내려오셔서 보안이 좋은 오피스텔로 바로 방을 새로 계약을 해서 이사를 바로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 아저씨도 험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사도 직접 도와주셨었고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이사를 한 거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고생 많으셨다면서 당시에 나왔던 제일 큰 사이즈의 TV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 자취방에 놔주시면서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던 중에 어떤 속보가 떴는데 저와 가족들은 그 뉴스를 보고 잠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땡땡동 묻지마 살인사건 발생, 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살해. 보통 사건 뉴스에는 해당 동네 영상이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살던 그 동네였었고 정확히는 제가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 바로 뒷라인에 위치한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멍하니 TV만 봤었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이 터지기 전에 이사해서 다행이다. 제 자취생활이 10년이 넘는데 10년 넘는 자취생활 중에서 가장 이상했었고 기묘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 반지하였고요. 저는 항상 친구들이 봤다던 그 상반신만 있는 여자는 뭘까? 자신의 공간에 누군가 침범해서 그게 싫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쫓아내기 위해서 두 다리가 없는데도 양팔로 기어서 사람들의 배 위를 타고 올라가서 쿵쿵 뛰었던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했던 곳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사간 후에는 집주인 아저씨가 혹시 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이 새고 반복하고 막 그랬던 곳이었는데 제가 이사간 후로는 더 이상 그 물이 차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친구들이 봤다던 그 귀신보다도 그날 열쇠를 찾으려고 더듬거리던 손, 그리고 며칠 후에 벌어졌던 살인사건 뉴스. 그게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있을 때 문을 잠그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만약 그날 열쇠를 뺏겼었다면, 어쩌면 그 뉴스의 피해자는 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가위눌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그저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신체 반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잊을 수도 없고, 아니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제가 처음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 신나게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았던 하루였습니다. 얼마나 놀았는지 집에 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거실에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런데 잠든 사이 이상한 기운이 스멀스멀 몸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몸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 곧이어 눈을 떴을 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전혀 이동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무언가가 제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온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묘한 느낌. 근데 그건 묘한 게 아니라 끔찍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약간 웃음소리, 아니면은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 끽끽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점점 더 뚜렷하고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구나, 곧 풀리겠지 하며 애써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가위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도어락이 아닌 열쇠로 문을 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왔구나, 곧 깨우러 오겠지 하는 안도감이 들었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불길한 기운은 점점 짙어졌죠. 그때 속삭이고 낮고 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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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차가웠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낮았어요. 정말 언니가 맞나? 순간적으로 눈줄기를 타고 우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야!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딘가는 익숙한데 전혀 낯선 그런 목소리였죠. 그때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제 시야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검고 엉켜있는 털뭉치 같은 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그 안에서 눈 같은 게 보였어요. 그런데 눈, 코, 입이 뒤집혀진 얼굴, 그리고 그 안에서 피처럼 검붉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저를 쏘아보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의로 가득 차 있었고,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제 얼굴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야, 이 미친년아, 너 왜 대답을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풀리듯 가위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숨이 거칠게 쉬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젖어 있었죠. 그 순간만으로도 악몽 같았는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을 그때 주방 바닥 쪽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제 시야 주변시에 뭔가가 보였어요. 엄청 커다란 공룡체. 형체는 아른아른 흐릿했지만 분명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제 의식은 끊어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베란다 난간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언니의 말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서 베란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저를 부르며 다가왔고, 그 순간 제 손에 칼이 들려있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며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저는 비로소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거고, 눈앞에 울고 있는 언니를 보고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희 가족에게 연이어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불행이 있었어요. 아빠는 출근길에 대형 교통사고로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2, 3년의 병원 생활을 하죠. 언니 또한 유리 장식이 얼굴로 떨어지는 사고로 한쪽 눈 동공이 잘려나가서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수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데려가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엔 다시는 낮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그 일이 있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에 살았었던 그 몇 해 동안은 그 아파트에서 1-2년 사이에 한 번씩은 꼭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믿으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이상한 꿈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게 정말 그냥 꿈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예지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관악구 연습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무심하게 말을 했죠. 나 요즘 너무 무서운 꿈을 자주 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꿈은 사고팔 수가 있어.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땐 그냥 장난 반 호기심 반이었어요. 저는 떡볶이를 사주고 꿈의 내용을 묻지도 않은 채 야, 그 꿈 내가 살게 라고 말을 해버렸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3학년 선배의 손을 따주고 있었고 장난처럼 말을 했죠. 이러다가 병진 선배 죽겠네요. 다음날 현실에서 정말 그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소화제를 찾던 선배의 여자친구. 저는 소화제를 들고 가서 말을 했죠. 선배, 저 반지꼬리 들고 다녀요. 제가 손 따드릴게요. 그런데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피가 맺히지를 않았습니다. 순간 꿈과 똑같은 장면. 그때 저도 모르게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선배 죽겠네요. 놀랍게도 선배의 여자친구도 동시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 이러다 병진이 진짜 죽겠다. 그녀와 눈이 순간 마주쳤고 그녀의 표정은 사람 같지 않았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서늘해 보였습니다. 소름이 끼쳤지만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저는 늘 도망치고 결국 마지막은 항상 넘어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 꿈을 꾼 다음 날이면 신기하게도 어김없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반복한 횟수는 1년에 7번에서 8번? 믿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에게 쫓기던 중 얼굴만 알고 있던 학교 친구가 제 몸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가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검은 그림자가 제 얼굴을 날카로운 것으로 만두질을 했어요. 놀라서 깼지만 제 시야의 모든 것은 흐릿하게 보였고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본 결과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한 시신경련, 그로 인한 저시력증. 그 후로 한동안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무렵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팔다리 인대가 찢기고 파열되는 꿈. 그리고 그 꿈은 늘 현실이 됐습니다. 출장 중에 묵고 있던 숙소에서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와 망치로 제 오른쪽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지만 다시 잠들면 또 똑같은 꿈. 결국 밤을 새고 출근을 했는데 현장에서 쉬던 중 지미집 크레인을 고정하던 20kg짜리 덤벨이 제 오른쪽 다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리는 크게 다쳤고 지금도 무리해서 걷거나 뛰거나 하면은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시력, 특수환경이 없이는 사물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꾼 꿈에서 검은 그림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무엇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쫓는 걸까요? 지금은 더 이상 그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서 산 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적 저를 노렸던 그 정체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꿈은 절대 그냥 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2년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한동안 바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락하기가 미안해서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바빴기도 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서로 연락을 안 한 채 지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어요. 생각해보면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죠? 그 친구랑 서로 생일쯤에는 꼭 얼굴을 봤었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일을 축하하고 비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화이트 사이즈 아이스크림을 같이 나눠 먹고는 했으니까요. 그때가 제 생일이 다가오던 즈음이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연락이 온 셈이죠. 저희는 동네에 늘 가던 뒷고깃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라서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회포를 풀었죠. 친구는 요즘 사견 모임 같은 데 나갔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덕분에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웃는 모습이 꽤 밝아 보였어요. 그 시기에는 저도 한창 힘든 때였어가지고 그 친구가 기쁜 듯이 얘기를 하니까 괜히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저 잘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물론 저도 제 얘기를 친구에게 들려줬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속에 담아두던 것들을 털어놨습니다. 오래된 친구 한 명과 인연을 끊기로 했던 일, 그리고 그 즈음 이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얘기했습니다. 두두야, 괜찮으면은 그 선생님 한번 뵈러 가볼래?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상담도 잘해주시고 명리학도 깊이 공부하신 분이라서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무리 친구 소개라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털어놓는 건 좀 꺼려졌거든요. 계속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저를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진짜 괜찮은 분이야. 정 불편하면 우리 사주 본다고 생각하고 가자. 연말이면 우리 사주 보고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너도 기억하지? 듣고 보니 맞는 말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이듬해를 열심히 지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사주를 보러 가곤 했으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다녀오자는 말에 얼결에 약속을 잡게 됐어요. 그 주 주말에 바로 약속이 잡혔고 어느 순간 이것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싶은 기분이 순간 지나갔지만 또 정말 좋아했던 친구기도 하고 오래 봐온 친구라 별일 없겠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약속 전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날 올 전화가 있었기도 하고 얼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건너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온화한 여성분의 목소리였어요. 자신이 말하기를 제 친구,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했던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그 A가 소개해주기로 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A한테 두두씨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얼굴 보기 전에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저는 솔직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제 이야기를 제가 아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말투에 티가 났는지 그분도 뭔가 둘러대며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두씨, 지금 혼자 계세요? 그때 저 혼자 살았고 전화 온 시간도 저녁이었으니까 당연히 혼자였죠. 혼자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 꼭꼭 봬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오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안 갈까 고민했는데 전화의 마지막 그 말투, 그 정적이 왠지 꺼림칙하기도 하고 A가 제 이야기를 한 것도 웬만하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싶더라고요. 다음날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 선생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어디라고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시흥 오이도 뭐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가는 동안 A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고 A는 자기가 생각이 좀 짧았다며 사과했어요. 그 말에 그냥 좋게 넘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도착을 했고 그 선생님 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은 다세대 주택 1.5 층쯤 되는 곳이었어요. 반층을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묘한 향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제가 평소 인센스 스틱을 좀 즐겨 피우는 편인데 그 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사 지낼 때 나는 향냄새에 가까웠달까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긴 마치 신당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방에 들어갔을까 싶지만 그때 저는 무속에 관심도 지식도 뭐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냥 화려한 걸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분은 차와 간식 같은 걸 주시면서 A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전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분과는 공감대도 별로 없어서 별말 없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하시던 말 중에서 자기가 신기가 있어서 사주 없이도 잘 맞춘다는 이야기가 좀 특이해서 기억이 나요. 그러다 제 생년월일씨를 물으시길래 알려드렸죠. 해주신 사주풀이를 듣다 보니까 온통 안 좋은 얘기뿐인 거예요. 부모 사주를 다 잡아먹고 태어났다. 팔자가 세다. 이런 이야기요. 어디던 사주를 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서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듣다 보니 기분만 나빠져가지고 그냥 네네 그러면서 넘겨들었는데 그중 유독 귀에 꽂힌 말이 있었어요. 두두씨 어제 혼자 계셨다고 했죠? 근데 그 옆에서 애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 아이가 장난이 심해서 다치신 적도 몇 번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며칠 전 화장실 세면대가 갑자기 통째로 떨어져서 발등을 크게 다칠 뻔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발등이 다 부러진 줄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혼자 119 부르고 병원까지 갔었거든요. 게다가 위가 아팠던 거, 맨날 꿈꾸는 것까지 다 마치시니까 순간 진짜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애가 떠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이 하고 있던 팔찌를 풀어주시면서 일단 이거 하고 한 달을 지내보라고 하셨어요. 이미 귀문이 열려서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면은 작게 굿을 하자면서 그건 비용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확 깨는 듯한 기분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정리하고 나왔죠. A한테도 이야기한 적 없는 일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부적하려고 굿하려고 나를 초대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 선생님을 소개해준 A한테 실망스러운 감정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저를 붙잡는 A를 모른 척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신없던 와중에 팔찌는 여전히 제 손목에 있었더라고요. A한테 연락하기도 싫고 버리기도 찜찜해서 그냥 집에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서 저는 집 앞에 서 있었고 멀리서 머리가 깨진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웃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애는 유카타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웃더라고. 눈에는 생기가 없는데 입꼬리만 올려 웃고 있는 채로요. 그 애는 기웃기웃 다가오고 저는 도망가고 제가 도망치다가 넘어져 버려서 너무 무서워 얼굴을 가리면 소름 끼치게도 그 애는 달아빠진 손톱으로 가득가득 하고 소리를 내면서 제 팔을 막 긁으면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팔에 있는 팔찌를 뺏어가고는 까르르 까르르 즐겁다는 듯 웃더라고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야 잠에서 깨는데 깨어보면은 겨우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자지 못한 상태였고 원래 있던 불면증 때문에도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죠. 며칠 동안 계속 악몽을 꿨고 잠도 못 자고 위경련도 다시 도지기 시작했어요. 살도 쭉쭉 빠졌고요. 한 달 조금 안 돼선가 A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온 거였죠. 저는 팔찌를 들고 내려가 A를 만났어요. 그래도 사과는 할 줄 알았는데 A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께 무례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 순간 너무 허탈했죠. 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였으니까 저는 최대한 말로 풀고 싶었고 그 선생님의 행동이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A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똑똑하고 따뜻했던 친구가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행동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팔찌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안 보는 게 좋겠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악몽은 더 이상 꾸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A랑 싸운 뒤에 생긴 불안한 감정이 만든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팔찌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이 일 이후에는 한동안 무서운 일은 없었어요.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도 왔고 생활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가끔 그 친구 A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볼 때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긴 하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친구가 도와준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 의심스러운 면이 많았잖아요. A와 그 선생님의 말을 따라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어디까지 뭘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사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그 손이 어디로 이끌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절박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잘 빠져나왔지만 그런 순간을 노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접근이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비슷한 경험 앞에 서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 번은 꼭 의심해 보시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사이비에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최근에도 사이비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꽤 많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 빠질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젠 알겠더라고요. 왜 사이비에 빠지는지.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였어요. 당시에 친척집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말에 자주 놀러가서 얼굴을 보곤 했었거든요.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냥 진짜 평범하게 가족 모임을 가지는 분위기였어요. 학생인 저보다 한참 더 어린 사촌동생을 봐준 일은 거의 제 차지였습니다. 작게 들려오는 어른들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저희들은 다른 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한 주말 같던 어느 날 사촌동생과 휴대폰 게임을 하던 제 귓가에 이상한 말이 들려왔어요. 귀신은 좋은 거야. 당시 저는 시호님의 유튜브를 볼 때도 아니었고 귀신, 공포라면 거들떠도 안 보는 쫄보였어요. 그래서 애써 무시하려는 제 귓가에 더 이상한 대화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날 희미하게 들린 삼촌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귀신은 좋은 것이다. 귀신이 붙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다. 귀신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당연히 귀신이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붙는다는 표현은 또 뭔지, 귀신은 붙는 게 아니라 씌이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그렇게 주말에 만날 때마다 몇 번이나 귀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안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사촌동생에게 속삭이듯 물어봤어요. 근데 귀신은 씌이는 거 아니야? 왜 붙는다고 말해? 라고요. 그러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사촌동생이 두 눈을 번뜩이며 제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귀신은 붙는 거야. 씌이는 게 아니고. 순간 오싹해진 기분에 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어요. 무언가에 단단히 세뇌된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족들은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까 엄청난 사람한테만 귀신이 붙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삼촌은 그 기준이 혼의 크기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처음 태어난 성별로 총 4번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영적 수련을 하거나 영적인 것에 엮인 사람을 혼이 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귀신이 붙는 건 뭔가 했더니 귀신이 다른 센 귀신에게 잡아먹히기 싫어서 비슷한 레벨의 사람에게 붙어 공생을 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은, 즉 한이 큰 귀신일수록 혼이 큰 사람에게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혼이 큰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듯 설명을 했었죠. 천천히 그 이야기에 빠져든 가족들은 믿어봐서 나쁠 게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며 일종의 우월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됐고요. 서서히 빠져들었으니 다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다들 공부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돈 걱정 전혀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넘어가게 된 거였어요. 삼촌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를 제외하고 저희 집 가족들에게 귀신을 모두 하나씩 붙여줬다고 말했어요. 제게도 넌 혼이 커서 이미 옆에 어린 남자 귀신 하나가 붙어있네. 성인이 되면 모습을 드러낼 거야. 라고 했었어요. 삼촌이 말한 귀신과 교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한쪽 손을 쓰지 않을 때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허벅지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도 반신반의하며 호기심이 몇 번 해봤었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맞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쥐가 나듯 살짝 저릿저릿한 느낌과 함께 실제로 뭐가 맞닿는 듯한 그런 기묘한 촉감이요. 다들 그런 경험을 하자 삼촌의 말을 더욱더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모여 가족들 모두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연스레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귀신이 돈을 구해다 줄 것이니 걱정 말라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게 됐고요. 집안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도 대충 하고 하던 공부들도 손에서 놓은 채로 귀신을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 아픈 것까지 치료해준다는 삼촌의 말도 다들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면서 삼촌은 당시 마스크도 엄청 대충 끼고 다니셨고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같이 혼이 큰 사람들은 귀신이 붙은 덕분에 아프지도 않고 엄청난 부자가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진 그 모든 게 삼촌의 머리에서 나온 건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가족 톡방에 링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블로그 글이었는데요. 그 블로그엔 수개월간 삼촌이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더 자세하고 농도 짙게 쓰여 있었습니다. 블로그의 주인은 자신이 아주 먼 외국에 살고 있는 50대 한국인이라고 소개해놨어요. 블로그 글의 대부분은 자신의 반려귀신과 함께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처럼 귀신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예시를 아주 자세히 글에 적어놨습니다. 이 일을 겪은 지도 한참 돼서 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떤 글에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적어놓은 게 있는가 하면 자신은 반려귀신과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며 하소연하던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건데 그 글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도 있었어요. 삼촌은 그 블로그 주인이자 카페 주인인 50대 남성과 친해져서 나중에는 카페 운영을 맡아주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삼촌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 글을 믿으며 귀신에 대한 맹신이 깊어지던 쯤 하루는 삼촌이 희망찬 얼굴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 삼촌은 매일 밤 저승에서 금을 가져오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삼촌 말로는 잠에 들면 꿈에서 그 카페 회원들과 블로그 주인같이 귀신이 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했어요. 귀신들은 저승에서 금괴 같은 물건들을 이생과 이어주는 문 바로 앞까지 가져다 주었대요. 그럼 매일 밤 꿈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 문에 손을 넣어 물건을 현실로 가져오는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이 되는 물건들을 현실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신나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은 곧 삼촌과 그 남자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 블로그 주인이 같이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은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도와줄 수 있으니 생활비 몇 천을 달라고 했던 거죠. 삼촌을 포함해 그 남자와 친했던 몇 명은 그제서야 이상함을 눈치챈 거예요. 하지만 쉽사리 이런 걸 그만두고 연을 끊자고도 할 수 없었던 게 당시 그만두겠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그 주인의 귀신이 양밥을 날려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난 주인과 귀신 모두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삼촌은 아프지도 않은 할머니의 요양을 핑계로 대며 생활이 힘들어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곤 그곳과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주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쪽과 끝을 낸 거죠. 처음엔 가족들도 많이 부정하고 벗어나는데 힘들어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게 사이비구나. 근데 요새 가끔 자기 전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팔을 든 채로 눈을 감으면 그때 느껴졌던 이상한 감촉이 다시 느껴져요. 기억하시죠? 그 어린 남자 귀신, 제가 성인이 되면 모습을 드러난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그때가 지금일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삼촌이 들려준 그 블로그, 귀신은 좋은 것이라던 그 이야기. 오늘은 그 사건 이후로 제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보면 그 블로그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려귀신을 많이 드러놓을수록 좋다는 말도, 귀신이 특정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특히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입술이 얇은 남자는 혼이 작거나 없다는 이야기나 여자는 다리가 보이지 않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누군가의 운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모와 혼의 크기일 뿐이라니 정말 기이한 사고방식이었죠. 또 귀신이 붙을 수 있는 혼의 크기인지 확인하려면 눈을 감고 눈 위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보라고 했어요. 그때 보이는 하얀 원의 크기가 본인의 혼의 크기라고 그랬거든요. 본인은 반려 귀신과 경험을 한 이야기에 대한 글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실제 나이는 50대지만 외형은 20대 후반에 멈춰있다는 이야기와 어리고 한이 큰 귀신일수록 강한 귀신이라며 아직 반려귀신이 없다면 청년학살이 일어난 외국에 가서 반려귀신을 구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죽고 싶어도 귀신 날 죽게 놔두지 않는다며 귀신과 싸울 때마다 사람이 없는 오지산골로 들어가 서서히 굶어 죽겠다고 협박하는 글들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끝이 나고서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그 블로그의 글들이 대부분 헛소리였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삼촌과 블로그 주인 말에서 벗어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먼 지역에 있는 영험한 스님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귀신일 뿐이라고, 세상에 좋은 귀신이 어디 있겠냐며 잘 빠져나왔다고 위로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곤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매일 108번 읽고 절도 108번씩 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불교 신자인 할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절에 자주 다녔던 제게는 너무 익숙한 경전이었어요. 황무진원도 아니고 절 갈면 널린 청수경에 실린 짧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이라니 그걸 한다고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스님 말씀으론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어리고 약하니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며 매일 시킨 대로 해야 제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읽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말씀처럼 제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10시간은 넘게 자고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도 수면제를 먹은 듯이 꾸벅꾸벅 졸며 억지로 경전을 읽어야 했어요. 아침이라 그런가 싶어 시간을 바꾸어 기도를 해봤지만 똑같았어요.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경전을 조금만 읽어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대로 잠들면 그냥 잠만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참 졸다가 결국 눈을 감으면 엄청 심한 가위에 시달렸거든요. 매번 목을 졸리고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압박감이 온 몸을 짓누르며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도 들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제 귓가에 마구 속삭였어요. 이제는 밤에 잘 때가 돼서 눈을 감아도 매일 가위에 눌려 깨는 지경에 이르르자 잠드는 게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제 기도 때문에 제게 붙어있던 존재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나 궁금해질 정도로요. 심지어 어떤 날은 잠을 깨려고 집안을 걸어다니며 기도를 하다가 블랙아웃으로 기절해 잠든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달라질까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자보기도 했지만 소용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절을 하며 꾸준히 그 존재를 부정하자 다행히 가위에 눌리는 일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때마침 방학이 끝나 학교도 다시 나가게 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그 귀신과 블로그를 잊고 지낼 만큼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몇 년 후 전혀 다른 현상들이 제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런 영적인 현상들은 성인이 될 때쯤 제일 심해진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19살이 됐을 때 저는 가까운 미래를 보거나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친했던 친구랑 싸우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흐릿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진짜 그 친구랑 싸우게 된다든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더니 그날 가까운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든지요. 보통 허주라고 하죠. 진짜 신도 아니면서 무당행세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요. 그런 허주들이 미래를 잘 맞히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누가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저절로 생각나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그런 것까지 맞히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기운이 직접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흐지부지 하다 끝내서 그런 건가? 또다시 이런 현상이 엮이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처럼 가위에 눌리진 않았지만 또 이런 영적인 일에 휘말리니까 머리가 복잡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고모가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손무당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을 확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제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무시하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귀신은 없는 거라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이런 일들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족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많이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하루에 수십 번씩 등 뒤에 소름이 돋는 것도 가끔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맞추는 것도 그냥 아파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삼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습니다. 거의 매주 있던 가족 모임이 그 사건 이후로 없어지고 자주 뵙지를 못했었어요. 고모네가 이사를 가기도 했고 삼촌은 명절에 가족들 앞에서 또다시 이상한 말을 꺼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인 식사 자리에서 최근 본인이 열심히 명상을 하다가 유체이탈을 발견됐다며 자신은 영혼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가족들한테도 해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날 술을 한참 드시고는 명상을 안 해서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라며 다른 가족들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기분이 상한 고모부와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참 예민할 때 언니랑 삼촌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온 집안의 벽면이 손바닥 모양으로 뒤덮인 걸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핑계를 대고 언니랑 삼촌 집에서 나온 날도 있었어요. 황령색색의 페인트를 직접 손에 묻혀 모든 벽지에 직접 찍었다고 자랑하는 삼촌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꼭 그 집에 갇힌 귀신들의 손자국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요. 그 뒤로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면 되도록 삼촌을 부르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만나게 됐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보며 챙겨주는 그런 주변 사람들 덕분에 다행히 저는 삼촌의 집도 현상도 까맣게 잊고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사연을 위해 당시 있던 일들을 생각하며 정리하다 보니 그때 말했던 손에 뭔가 닿는 촉감도 종종 느껴지고 사연을 쓰다 보니 머리부터 등 뒤까지 소름이 돋는 그 느낌이 다시 나더라고요. 괜히 찝찝한 기분에 부모님이 무당이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부모님이 요새 제가 많이 더워하지 않냐고 물으시더래요. 안 그래도 올해 들어서 엄청 더위도 많이 타고 머리에 열도 많이 나서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지켜보던 친구가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친구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대요. 보통 귀신들은 찬 기운을 뿜지만 엄청 센 귀신이 붙으면 뜨겁게 열을 내기도 한다고요. 그럼 혹시 아직도 제 뒤에 무언가가 붙어 있는 걸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제가 전달받은 그대로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풀듯이 전달을 해드릴 거라서 그 점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일이야.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제주도 출신이거든. 그래서 2006년에 나는 사실 직업학교를 다녔어. 근데 거기는 무조건 기숙사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나도 기숙사 생활을 했지. 기숙사는 산 중턱에 있는데 내가 그때 처음 딱 가자마자 와, 여기 진짜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가 되게 음산했어. 주변에 근한 편의점 하나도 없이 진짜 학교랑 기숙사만 덜렁 있었거든. 제주도는 좀 섬이라서 음기가 세다 뭐 이런 말 있잖아. 나도 제주도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약간 그런 느낌 종종 받긴 했었는데 그 학교랑 기숙사가 특히 심했어. 거기는 소문도 진짜 엄청 많았는데 뭐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뭐 툭하면 뭐 가위에 눌린다거나 그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가위에 눌린 적은 없었으니까 그냥 소문 정도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때가 내 생각에는 아마 추석이었을 거야.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본가로 다 갔거든. 나는 그때 혼자 있고 싶어서 기숙사에 남기로 했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쓰는 것 같고 편하긴 하더라고. 근데 뭔가 좀 스산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둔한 편이라서 그 정도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혼자 게임하고 뭐 책 보고 그러다가 내가 그때 성인이어서 담배가 딱 떨어진 거야. 담배 피우는 건 문제가 아니었거든, 성인이라서. 아무튼 담배를 사려고 하면은 버스가 다니는 대로까지 이 선을 좀 내려가야 하거든? 근데 귀찮아서 그냥 참을까 하다가 솔직히 너무 피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밤중에 용케 거기를 또 내려갔어. 그래서 담배 몇 갑을 사고 딱 나오는데 그때 할머니를 봤어. 위아래로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였는데 좀 특이한 분인가 했지. 그 밤에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나를 뚫어져라 보는 거야. 근데 그 눈빛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딱 형형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빈 눈동자인데 뭔가 나를 꿰뚫어보는 느낌? 아, 그게 진짜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통수가 너무 따가운 거야. 그래서 살짝 돌아봤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만 내 쪽으로 쓱 돌린 상태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 좀 뭔가 되게 이질적이었거든. 그래서 막 도망치듯이 담배를 피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잊혀지더라고. 그러고 며칠 지났나? 사람들 다 돌아오고 평소처럼 딱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기숙사 세탁실에 있더라고. 그 세탁기가 윙윙 돌아가고 주변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나는 순간 뭐지? 다들 집에 갔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세탁기가 멈추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빨래가 다 됐나?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저절로 툭 열렸어. 그래서 무심코 안을 살짝 보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그 할머니가 있는 거야. 세탁기 안에 빨간 원피스 입은 그 할머니가 물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한 발 한 발 기어 나오고 있는 거야. 나는 미친 듯이 도망을 쳤지. 기숙사 창고까지 뛰었던 것 같아. 뒤에서는 물 밟는 소리 있잖아. 다박, 자박. 이런 소리가 났는데 돌아볼 자신이 없는 거지. 근데 그때 꿈에서 깬 거야. 꿈이었는데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 그래서 아, 뭐야, 꿈이야. 이러면서 다행이다 싶었지. 근데 이상하게 다른 침대에 있어야 할 룸메이트가 없는 거야. 뭐 이 시간에 뭐 어디 갔지?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다리 쪽에 뭔가 묵직한 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무서운데 호기심이 나서 쳐다보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불 안쪽을 들춰서 살펴봤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 빨간 할머니가 내 다리를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던 거야. 그 할머니가 갑자기 내 오른쪽 다리를 꽉 잡더니 있는 힘껏 뜯어내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 고통이 너무 생생해서 나는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깨어나려고 난리를 쳤어. 그러다가 나는 다시 침대에 일어나 앉았어. 이제 진짜 꿈에서 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은 없는데 통증이 계속 나더라고. 확인해보니까 다리는 멀쩡해. 근데 참 이상해. 뭔가 데자뷰 같은 거지. 그래서 참 살다 보니 별꿈을 다 꾼다 싶었지. 물이나 마셔야겠다 생각하면서 룸메를 확인하니까 룸메는 잘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 그래서 주방으로 가서 시원하게 물 한잔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저벅 하고 뒤에서 또 불길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본능적으로 이거 그 할머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무시를 하면서 방으로 걸어갔어. 근데 계속 뒤에서는 저벅 이 소리가 나는 거지. 이쯤 되니까 솔직히 무섭다기보다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돌아서 다리 끌고 오는 할머니를 보면서 어디서 죽은 자가 산 사람을 괴롭히냐고 호통을 쳤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뚝 멈추더니 나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뒤를 쓱 돌더라고. 그러더니 점점 허리를 쓱 숙이면서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동시에 나는 또 침대에 일어나 앉았어. 뭐지? 아직도 꿈인가? 진짜 현실인가? 그 할머니 어딨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는 완전히 깬 것 같더라고.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룸메가 덩달아 일어나면서 괜찮냐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난 룸메를 붙잡고 꿈 내용을 막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룸메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야. 너도 그 할머니 봤어? 라고. 알고 보니 여기 학생들 대다수가 한 번씩은 그 빨간 할머니를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그 잠을 들고 깨기까지 시간이 딱 5분만 지나 있었어. 그 사이에 그 꿈을 모두 꾼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종종 할머니 꿈을 꿨다는 학생들 얘기를 듣긴 했는데 나는 솔직히 더 이상 보지는 않았어. 학교를 나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근데 가끔 꿈속의 꿈은 여전히 꾸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 할머니가 또 나올까 봐 긴장은 하지. 근데 아직도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도대체 그 할머니는 뭐였고 무슨 사연으로 그 학교에 맴도는 걸까? 그래서 나는 아마 그 새빨간 원피스 그거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이 이야기는 내 친구의 이야기야. 일본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방문했다는 소식에 만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새 친구를 소개받게 되었대. 얘기하기 편하게 일본에서 온 친구를 A 친구, 소개받은 친구를 B 친구라고 부를게. B 친구의 첫인상은 좀 어둡고 강해 보였지만 얘기를 나누면서 분위기상 금세 친해졌대. A 친구는 한 달 남짓 머무르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고 B 친구는 더 머무르다 간다고 했대.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탓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B 친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 하기에 A 친구의 지인이기도 해서 간간히 연락을 하다 보니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가는 듯 했대. B 친구는 일본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한 편은 아니었었나 봐. 부모님은 두 분 다 20대 때 돌아가시고 이곳에는 유일하게 친동생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었고 B 친구 혼자 장례를 수습하기 위해 급하게 귀국을 했다가 동생이 살던 동네에 머물다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아마도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이었겠지. B 친구와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내 친구는 혼자 장사를 해서 쉬는 게 쉽지도 않았었고 B 친구와 사는 곳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쉬는 날을 잡아서 1박 2일 여행 삼아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주택이라 조용하고 오랜만에 여행을 온 기분도 들어서 점심 식사 후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소름이 돋기 시작했대. 거실 창문 위로 새까만 긴 머리카락들이 수십 마리의 뱀이 밀려 들어오듯이 스르륵 스르륵 들어오더니 이내 그 머리카락들이 거실 바닥까지 닿기 시작을 했고 떨리는 눈으로 바닥부터 그 머리카락을 따라 시선이 올라가니 두 여자의 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얼굴들이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더래.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온몸은 굳어져 있었고 순간 가위에 눌렸구나 싶었다더라고.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다가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제서야 깨어났다고 하더라고. 피곤해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졸았던 건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위에 눌린 걸 보면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라고. 땀 범벅이 돼서 멍하게 앉아있는 내 친구의 모습에 B 친구는 괜찮냐고 물어봤고 혼자 지내는 B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무서울까 싶어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B 친구가 갑자기 너 혹시 뭐 봤어? 그러면서 본인도 이 집에서 눈이 뻥 뚫린 남자와 여자 귀신들을 몇 번 봤다고.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B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도 그 집도 너무 무서워졌대.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했더니 B 친구는 갑자기 본인 동생 보러 같이 가겠냐고 내 동생에게 인사시켜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래.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동생이지만 거절하는 것도 예의상 아닌 것 같아서 함께 동생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절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었는데 높지 않은 산 중턱 아래 위치해 있었대.
절 초입에 차를 세우고 함께 올라가려 하는데 순간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한 발짝도 떼지를 못하겠더래.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든 발을 떼어보려고 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디딜 때마다 정말 흙 속으로 다리가 빠져들어가는 듯한 무거운 무언가가 매달려서 잡아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B 친구에게 미안한데 나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올라가겠어 라고 얘기하니 B 친구는 그런 내 친구를 보고 나 꼴당에 오기 싫었으면 오기 싫다고 하지. 남의 동생 있는 곳에 와서 왜 불편한 티를 내는 거야? 됐어. 혼자 인사하고 올게. 라고 기분 나빠하면서 가버렸다더라고. 내 친구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우면서도 갑자기 몰려온 다리 통증에 결국 눈물을 쏟다가 기어오르다시피 올라갔대. 그때 주위 몇몇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의아하게 쳐다도 보고 지나가는 어떤 분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희한한 거는 내 친구가 평소 몸도 약한 체력이 아니었고 운동도 꾸준히 해와서 체력이 좋았거든. 울면서 기어 올라가다시피 간신히 절 입구에서 들어섰는데 희한하게 절 안에 들어가서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다리 통증이 괴안아져서 순간 친구 앞에서 거짓말 장애가 된 것 같았대. 근데 그날 이후부터 내 친구의 몸 상태가 이상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부터 그날 그곳에 방문을 했을 때처럼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면서 계단을 서너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길을 걷다가도 다리 통증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자다가도 무언가 다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해.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갑작스럽게 내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결국 하던 장사까지 접게 되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될 무렵에 그런 내 친구에게 B 친구가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유통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 동업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 고민을 하다가 신년 운세를 볼 겸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해도 되는지 같이 점사를 보러 가게 되었대. 그곳에서는 B 친구와 내 친구가 같이 사업할 사주는 아니라고 사업이 아니더라도 둘이 사주가 안 좋아서 서로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그 얘기에 B 친구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친구도 뒤따라 일어서려는데 사주를 본 그분께서 친구에게 같이 있으면 둘 중 하나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내 친구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면서 막말로 너 죽을 수도 있어. 피할 수면 피해. 라고 했다더라고. 내 친구는 현재 상황도 힘든데 그 얘기에 솔직히 겁이 났고 그래서 B 친구에게 조심스레 사업 제안을 거절을 하고 만남의 거리를 두려고 했대. 근데 그때쯤부터 B 친구는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집착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원하는 대로 자금을 보태주지 않거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 때문에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이곳에 남은 건데 이제 와서 배신하는 거야? 이러려고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같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대. 지나친 협박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내 친구의 가족들까지도 위협하기 시작했대. B 친구에게 일본으로 가지 말라고 한 적 없었고 그냥 혼자 외로워 보여서 잘해준 것뿐인데 결국 B 친구는 내 친구가 거의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해댔고 몸과 정신이 병들고 나서야 내 친구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벗어나게 되었어. 그 후 들리는 소문에 그 친구는 나날이 더 폭력적이고 이상해지더니 어느 순간 일본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그닥 관련은 없겠지만 내 친구가 생각을 해보니 B 친구가 일본에 있을 때 집에 사당 같은 걸 모시고 있었다는 얘기도 했었고 B 친구가 본인에게 뭔가 있어서 일본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당에서 빌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다더라고. 그리고 B 친구 집에서 동물 모양의 향을 태우는 향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그때는 그런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무심코 넘겼었다더라고. 내 친구는 B 친구와 멀어지고 나서도 1~2년 정도를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삶까지 거의 망가질 뻔했지만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차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하지만 그 일이 있었던 후론 아무도 못 믿겠다고 하더라. 내 친구를 힘들게 만든 그건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님 B 친구의 지나친 집착과 욕심이 부른 악연이 만든 저주였을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